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의 딸 장시호입니다. 이 화면은 장시호 씨가 19년 전 고3 때 승마대회에 참가할 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인데요. 1학기 때는 261명 중에 260등, 그리고 2학기 때는 262명 중에 260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런 과정은 정유라 씨가 승마로 대학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데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장시호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스포츠계의 큰 손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인데 우리 스피드스케이트를 대표하는 이규혁 선수와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20년 동안 변치 않은 우정으로 이젠 아들의 스승이자 든든한 삼촌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며 스포츠 스타와의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검찰은 장시호 씨가 체육회 대통령이었다는 문화체육부 김종 차관과 수시로 만나서 각종 이권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장 씨가 지난해 급조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는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했고 검찰은 장 씨가 그중에서 10억 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종 차관을 등에 업고 정부로부터 6억 7천만 원도 지원받았는데요. 그래서 스포츠계는 이들이 동계올림픽 이권을 조직적으로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창 베이트 세워리면 차관들이 그때 뮤직비디오를 조연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캐릭터 이런 거 그런 사업하면은 평창에서 파면 그걸 열받냐. 검찰은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을 나란히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핵심은 국민연금이 왜 손해를 보면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을까? 또 이 과정에서 혹시 부정한 청탁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최순실 씨가 언급됩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검찰이 이제 박 대통령에게 오늘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안종범, 정호선 전 수석 기소하기 전에 대면 조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공소장을 보고 사상 누각이다. 네. 상상과 어떤 추론에 의해서 쓴 아주 소설 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특검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검찰은 아마 수사를 자신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의 다 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 대면 조사를 하면 수사는 마무리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뇌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나타난 것 중에서 뇌물과 관계된 부분은 사실은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미 기소된 부분과 별도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가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는 할 수 없지만요. 근데 상황이 매일같이 바뀌니까요. 참고인 신분하고 지금 이제 피고인 신분이라고 명시했는데 이게 다릅니까? 아주 다르죠. 조사를 요청할 때. 아주 다르죠. 일단 참고인 자체는 일단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돼서 죄를 졌다고 인정이 되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일단 피의자로서 인지해서 입건했다는 것은 이건 범죄 사실이 확정됐다는 걸 의미하네요. 검찰 자체 내에서는. 그래서 일단 조사 받을 때도요. 저희가 지금 자막이 잘못 나오고 피의자인데요. 참고인가?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는 참고인 조사를 해서 죄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을 해요. 그런데 피의자로 조사를 하게 되면 바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앞서 사상 누각 이야기 하셨어요. 검찰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난 이틀 동안 기자들에게 한 말 중에 좀 되짚어 봐야 할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확보한 증거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의도를 갖고 흘린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공소장에 대해서 굉장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소장 내용은 기름을 뺀 살코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살코기에 기름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자체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검찰 자체는 공소장을 굉장히 건조하게 쓴 거죠. 왜냐하면 법에 위반된 것만 쓰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다른 것들이 다 밝혀지면 이건 엄청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소는 됐는데 공소장 이외에는 공개된 게 없어요. 근데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에 관련된 수사 자료를 법원에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원에 넘겼을 때 그 자료에는 수많은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부분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나눈 녹취 파일인데 핸드폰 안에요. 그렇죠. 네.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10초만 들어도 뭐 촛불이 횃불로 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거의 그 전에 조선시대 왕의 말을 다 받아 쓰는 사초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첩이 사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이게 진실처럼 다 써 있거든요. 그것도 검찰이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네. 네. 그것에 대해서도 수첩만 있는 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이 그걸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상상이나 추측에 의한 그런 사상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얼토당토 않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했다. 그 중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창고 대방출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검찰이 이런 표현 잘 쓰지 않는데 다가오는 특검을 의식한 겁니까? 그리고 검찰의 압박수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분명한 건. 근데 검찰은요, 특검 하기 전에 대통령 한번 조사를 하는 걸 굉장히 원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게이트에 물론 중심에 최순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소장이나 수사 어떤 결과를 보면 그 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공소장에서 보이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사실 검찰이 뭐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조사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놔두면 지금은 소추할 수 없지만 결국 재직 후에 이 검찰 자료만 가지고 검찰 수사 자료만 가도 바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관련해서 검찰은 체포영장은 어렵다.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지만 인천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검찰의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총장이 체포영장은 뭐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어차피 대통령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뭐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좀 약간 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는 의무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는데 의무수사는 조사하자고 했는데 자진해서 응하면 의무수사예요. 네. 그것이 안 할 때 강제수사거든요. 강제수사는 결국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와야죠. 잡아와서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소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을 잡아오면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에서 체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소하지 않고 보류를 하든지 해서 남겨놓고 그냥 풀어주면 되고 기소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법적으로 이렇게 맞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칼날이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새로 들어간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저도 이제 사실 두 분이 다 사의 표명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일단 민정수석인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한 달 전 때 민정수석 들어갔을 때만 해도 아마 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네. 약간의 어떤 대통령의 뭐 압박은 있었지언정 이렇게 공소장이 나오려면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공소장 자체에서 완전 공범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소장 내에 포함된 거에 대해서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사도 했고 변호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뭐 사상누각이다, 뭐 소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과 이 민정수 차이는 엄청나게 개입이 클 수 있고 아마 본인은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이걸 내가 어때 뭐 방어를 한다랄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법조인 양심적 소신에 의해서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김현웅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현웅 장관이나 사실은 민정수석은 다 법조인이에요. 이게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내가 검찰을 잘 지휘를 못해서 대통령이 피의자까지 되고 이런 공범이 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아마 사의 표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속마음으로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 공소장 내용을 변경을 시킨다는 게 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걸 뭐 변명을 하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보는데 두 분이 사표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내에서 어떤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완전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유영호 변호사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사태를 대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변호인을 한 3명에서 4명을 더 선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변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변호사가 과연 맡을 수 있을지. 청와대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검찰 수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도 있지만 흔들리는 배에서 먼저 내리겠다. 이런 숨어진 배경. 아니,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고요.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지만 또 본인의 어떤 양심적인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문제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핵심적인 증거나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거 아닌가. 자, 중요한 건 이제 국민연금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국민연금과 삼성과 관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결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7월 17일인가 결국 합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로 이렇게 네. 합병 비율을 정했어요. 근데 이게 총수일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어요. 제일모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산정이 된 거죠. 그럼 본인이 그 당시 추산한 기준을 따지면 한 7,900억, 8,000억 정도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든지 이걸 지배구조도 자기 유리하게 하고 이득도 네. 얻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했던 거죠. 경영권 승계에 유리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한 10% 정도 갖고 있고요. 제일모직에서는 5%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네. 그래서 합병을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찬성을 하냐 아니면 반대를 하냐는요. 외부의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이 있어요. 네. 거기를 거치도 돼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고 또 전문위원들한테 주무장관인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 전화를 다 했다는 거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기금운용본부의 네. 홍완선 본부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세계적인 국제 의결기구 자문기구인 ISS도 반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기업 지배구조 거기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결국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찬성을 해서 네. 이것이 통과가 된 거죠. 기금운용본부에서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복잡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이 자문을 해야 되는데 이 자문한 기관에서는 그거 찬성하면 안 된다.
했는데 찬성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의결권 이 자문을 하도록 하는 국민연금공단 안에 위원회가 있는데 네. 역시 이 위원회 안에서도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왜 찬성표를 던졌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이 K스포츠재단과 미래재단에 204억인가 출연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를 위해서 또 독일과 관련된 35억 원이 35억이었죠. 네. 또 2020년에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또 승마의 유망주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네. 그 승마 유망주 발굴한다는 종목이 뭐냐면 정유라 씨가 있는 마장 마술이에요. 네. 마장 마술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180억 이상을 지원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계획서 안에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연관성을 해보면 결국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주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지원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의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고 지금 보고 또 네.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디까지나 정황입니다. 정황인데 네네네. 당시에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공교롭게도 이제 공단 이사장인데 네. 장관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게 전화해서 그래서 찬성표 던져라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물론 문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죠. 뭐 전화 통화만 했다는 네네네. 입장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요. 삼성이 어떻게 한 개인, 그거 다 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합병과 관련해서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나 정황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를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KBS 9시 뉴스 보도를 보면 네. 이제 이 찬성표를 던지게 되는 연금공단 기금운영위원회 안에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내부 보고서에 의해서라도, 네. 의해서라도,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이 0.35를 하게 되면 삼성물산이 너무 손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제일모직 한 주당 0.46주를 합병 비율을 정해야 한다. 그런 이제 의견이 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찬성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당시만 해도 한 2, 3천억 정도 손해를 본 것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6천억 가까이가 손실이 있다는 거죠. 합병으로 인해서. 최대로 보면. 네.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기금이 그게 정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국민의 돈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 돈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6천억 원은 지난해 7월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두 회사의 지분 가치가 지금은 6천억 원 정도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주식 제가- 가치로 봤을 때요. 그렇군요. 네. 뭐 지금 당장 주식을 팔 건 아니지만요. 네, 국민연금이 이 과정에서 뇌물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성을 확인하려 한다. 이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찬성표 던진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또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네. 찬성표를 던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유라를 위한 독일 회사에 35억 정도 준 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180억 정도 2020년 도쿄의 마장마술 유망주와 관련된 부분이 연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제3자 뇌물수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문영표 전 장관으로부터 당시 전화를 받았다는 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은 문 전 장관이 청와대의 뜻이니까 찬성표를 던져라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물론 문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고요. 부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네. 지금 검찰 수사에서 보면요. 안정모 전 수석도 마찬가지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문영표 장관도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아까 전문위원과 대지를 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지시에서 의한 것이다. 이제 그런 진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명백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조사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요. 자,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